이 폭스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제가 느낀 게 참 신용이 없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터리 시장이 성장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셀 회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연휴에 좀 복잡한 생각하시기 싫어하실 것 같아서 좀 가벼운 걸 가져왔습니다. 흥미 위주로. 슈카월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니케이 아시아 일본 매체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샤프 CEO가 폭스콘과 폭스콘의 전 창업자죠. 테리거 회장을 소송을 걸었다. 그 이유가 보너스 문제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계시는 분이 지금 타이정우라고 하는 전 샤프 CEO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유명한 분이시죠. 테리거 회장. 거타이밍이라고 하고요. 대만 총통선거에서도 나왔다가 물론 뭐 낙선하시긴 하셨지만 대만 총통선거 후보로도 나오셨던 분입니다. 한때는 이 거타이밍 회장이 이 타이저우 CEO를 뭐 오른팔처럼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왜 소송이 붙었냐? 2016년에 폭스콘이 일본 샤프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 타이정우 CEO를 너가 샤프를 좀 맡아봐라 이렇게 맡겼는데 그러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해요. 일단 도쿄 증시에 상장을 시키고 턴어라운드를 시켜라. 순이익을 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10억 대만 달러 줄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42억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개인이 받기에. 근데 이분이 1년 만에 둘 다 성공시켰습니다. 일단 2017년 12월에 도쿄 증시 일부에 복귀를 했고 2017년도에 4년 만에 처음 순이익을 냈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봐요. 이분은 생각했겠죠. 그럼 나는 이제 퇴임하면 440억 받고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22년에 CEO에서 물러나며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죠. 그래서 소송을 했다고 하고요. 폭스콘의 입장은 그래요. 너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는 했지만 그 뒤로 샤프가 어떻게 됐냐. 결국에 회사 어려워져가지고 LCD 공장도 문 닫고 구조조정도 하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무슨 보너스야. 시끄러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 타이정우 CEO는 야 그런 게 어딨어. 이 약속한 조건만 지켰으면은 당연히 보너스를 줘야지 왜 안 줘? 하면서 이제 지금 둘이 이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뭐 사인가 간의 소송을 지금 안테나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번 일을 보면서 이 폭스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제가 느낀 게 참 신용이 없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가 그래도 시가총액이 2.5조 대만 달러 정도 되고요. 2.5조 대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9조 원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 정도 돼요. 여기 보시면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시가총액이 더 크고요. 이렇게 큰 회사가 그래도 글로벌 회사라면 우리가 응당 기대하는 어떤 프로토콜 아니면 좀 도덕성 아니면 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이런 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매번 그런 기대를 깨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일이 2017년도에 있었죠. 이 회사가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위스콘신에다가 우리가 11조 원 투자해가지고 LCD 공장 지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트럼프가 리쇼어링 정책을 되게 강조를 했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이기 때도 그러고 있지만 당시에도 심했죠. 뭐 국내 기업, 그러니까 미국 기업뿐만이 아니고 해외 기업도 빨리 국내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공장 지어라 아니면 관세 물리긴다 뭐 이렇게 협박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폭스콘이 아주 세게 화답을 했습니다. 근데 위스콘신이 어디냐? 미국 동부 내륙이죠. 여기 오데호에 딱 붙어있는 위스콘신주 위치가 여기고 근데 대부분의 미국향 TV 공장은 여기 멕시코에 있습니다. LCD 패널을 만들면 결국에 그거를 TV 공장으로 가져가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물류를 어떻게 할 생각이지? 이것도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LCD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이 굉장히 많을 텐데 미국에는 그런 인프라가 없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것도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야 될 텐데 이쪽 서부 해안이나 동부 해안에 있는 게 유리한데 뭐 중간에 이게 어중간하게 위치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아니 자동차 산업이야 미국의 어떤 전통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데호 주변에 위치해 있어도 주변 인프라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LCD 공장은 처음이에요 미국이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을 했고 결정적으로 이 LCD 산업이라는 건 지금 한국에서도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중국으로 공장을 빼니 많이 그러고 있는데 이걸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이게 되겠어? 생각했단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2019년 되니까 야 우리가 원래 10.5세대 LCD 라인 짓기로 했는데 이거 좀 봐줘. 우리가 6세대 지을게. 6세대면 기판 사이즈가 1500, 1850이거든요. 자 이게 13.5세대보다는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지죠. 그럼 투자 규모도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나마도 제대로 됐느냐? 제대로 안 됐어요. 2024년이 되면 당시에 뭐 부진이 뭐니 해가지고 다 MS에 매각해버립니다. 사실은 짓지 않았던 거죠. 물론 당시에 2019년도에 LCD 공장을 짓는 것 자체도 굉장히 수지 타산이 좋지 않았겠지만 이때 이미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태세 전환을 한 거죠. 2017년도에 트럼프가 막 관세 물린다고 협박을 하니 들어가가지고 공장을 지으려고 했지만 재선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굳이 우리가 11조 원을 왜 쓰지?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배신한 놈은 두 번도 배신한다고. 지금 이번에 어떻습니까? MS한테 위스콘신 부지를 매각하고 나니까 트럼프가 다시 왔죠. 그래서 다시 마음이 바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폭스콘이 미국에 있는 자회사들한테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5천억 정도를 일단 실탄을 실어줬어요. 아마도 이번에 취임을 했으니까 다시 또 한번 미국 자회사들을 통해서 미국 내 투자를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정말 큰 회사고 글로벌 회사인데 어떻게 하는 짓은 보면 동네 구멍가게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전 샤프 CEO한테 주기로 했던 보너스 주지 않아서 이번에 소송을 당했잖아요. 다른 회사 같으면 그거 왜 그랬을까 생각했겠지만 폭스콘이라 그래서 저는 그럴만하다. 이 회사는 원래 그런 회사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카뉴스 차이나라는 데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제목이 참 무시무시합니다. CATL이 중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 45.2%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BYD는 25.1%다. 두 회사 합치면 70% 정도 되죠. CATL이 1등이고 BYD가 2등이 이 정도면 3등부터는 나머지 30% 시장을 가지고 다 나눠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어디가 있나 제가 찾아봤는데 자, 1등부터 9등까지 다 중국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 회사 딱 하나 있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 점유율 1.5%.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요즘에 뭐 배터리 산업이 어렵다, 전기차 산업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들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 캐즘입니다. 전기차를 이제 살만한 사람 다 샀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디맨드가 좀 슬로우해졌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는데 그거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배터리 시장이 성장을 멈춘 건 아닙니다. 지금 2023년까지 17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51.1%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작년만 해도 1월부터 11월까지 성장률이 26.4%입니다. 이 정도면 제조업에서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국내 회사들이 다들 어렵다 하잖아요. 셀 업체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전구체나 아니면 장비회사, 소재회사 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배터리 시장이 성장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셀 회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온리 중국 시장만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국내 배터리 산업이 다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나 S&E 리서치에서 발표를 한 건데 지금 2023년 점유율 대비 2024년 점유율을 보면 3위 LG 에너지 솔루션 줄었고요. 5위인 SK온 줄었고요. 7위인 삼성 SDI 역시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포지셔닝을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국내 배터리 산업을 보면 약 한 15년 전에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그러니까 특히 LCD 산업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산업부 자료인데 2010년도에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점유율을 보시면 글로벌 45.7%, 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실 중국은 우리가 잘 보이지도 않는 좀 경쟁 상대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나라이고 오히려 대만이나 일본이 좀 비등비등했었고요. 근데 일본은 이미 지는 해인 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가장 크게 견제하고 중국은 니네가 뭘 하겠어 뭐 이 정도였었는데 그랬던 중국이 2010년부터 우리나라를 역전하는데 딱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딱 2020년에 데드크로스가 생기죠.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중국은 점유율이 늘고 있고 우리나라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LCD는 거의 다 내줬고 OLED 하나 잡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마저 만약에 뺏기게 되면 이젠 완전 나락가는 겁니다. 제가 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꺼내는 건 왜냐면 지금 이렇게 넘사벽의 어떤 위치를 보여줬던 디스플레이 산업조차 중국한테 따라잡히는데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배터리 산업은 이미 시작하자마자 지금 1, 2위를 중국 회사한테 지금 넘겨주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산업에서 우리가 과연 앞으로 중국을 꺾고 다시 탑에 설 날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저는 지금 외부에서 어떤 관찰하는 관찰자 입장이고 LG 엔솔이나 아니면 SDI나 SK온에서 직접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다. 참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디지타임즈 아시아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젠슨황 CEO가 스필이라고 하는 대만 패키지 회사, 반도체 패키지 회사를 방문을 했어요. 대만에는 대표적으로 두 개의 패키지 회사가 있는데 하나가 AS이고 하나가 스필입니다.
근데 이 AS가 스피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회사죠. 그러면서 젠슨왕 CEO가 뭐 몇 가지 인터뷰하면서 했던 얘기를 기반으로 이 기사를 작성을 했는데 젠슨왕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허퍼 아키텍처에서 블랙웰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어스 L의 어떤 캐패시티 생산 능력이 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퍼는 코어스 S고 블랙웰은 코어스 L이다. 이렇게 지금 디스타임스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퍼라고 해서 다 코어스 S고 블랙웰이라고 해서 다 코어스 L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호퍼가 다 코어스 S인 건 맞는데 블랙웰은 제품별로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블랙웰 제품군을 다 리스팅 해놓은 건데 B100, B200 그리고 B200 울트라 이게 지금 B300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요거 세 개는 코어스 L이 맞아요. 근데 B200A랑 B200A 울트라 이게 이름이 B300A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B20은 여전히 코어스 S를 쓰고 있습니다. 코어스 S, 코어스 S, 코어스 S. 그러니까 블랙웰로 간다고 해서 다 코어스 L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S와 L의 차이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게 코어스 S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인데 HBM과 GPU와 CPU를 연결을 함에 있어서 중간 매개체로서 실리콘 인터포즈를 이렇게 큰 걸 씁니다. 칩 전체를 다 덮고도 남을 정도의 크기죠. 근데 코어스 L은 요 HBM과 이 로직 칩을 연결할 때 실리콘 인터포즈를 요만한 걸 씁니다. 여기 만약에 위에서 본다면 한 요 정도 크기 걸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 전체를 다 덮는 걸 쓰다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요 실리콘 인터포즈를 만드는데 요즘에 300mm 웨이퍼를 쓰고요. 그리고 공정은 40나노를 씁니다. 근데 이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게 사실 별 기능도 없는 약간 배선의 어떤 뭉치인데 이걸 만드느라고 40나노 공정을 써서 만들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집니다. 인터포저가 아니라 다른 PMIC나 아니면 다른 로직 칩을 만들면 한 2배 내지는 3배 정도의 어떤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인터포저를 만드느라고 이 캐파를 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어스 S에서 코어스 L로 가는 이 트렌드는 전 시간이나 전전 시간쯤에 많이 얘기했던 글래스 인터포저 트렌드하고 닮아 있는 거죠. 이 글래스 인터포저를 만들면 이 실리콘을 굳이 웨이퍼를 쓸 필요 없이 여기 글래스 위에다가 이렇게 HBM하고 GPU하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패키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이쪽으로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테나 두 번째 시간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도 파일럿이고요. 지금 방송의 어떤 포맷이나 아니면 횟수나 이런 거 아직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연휴 때 계속 생각해보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파일럿이 아닌 정식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연휴 되십시오. 안녕.